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모임에만 나갔다 돌아오면 피로, 두통 같은 증상을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스칸디나비아 심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주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로, 두통, 만성 통증 같은 신체 증상을 과도하게 호소한다고 합니다. 말로 내보내지 못한 감정을 몸이 대신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친구 모임에서 돌아온 뒤 혼자 집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왜 나만 이렇게 당하고 살지? 이런 생각 떠올리시진 않습니까? 그 순간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스스로에 대한 억울함, 답답함이 다시 올라옵니다. 내가 참았어야 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들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합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독 약해서도 아닙니다. 지금의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살아온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 말에 토 달면 버릇 없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감정을 드러내면 창피하다는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그 시대엔 그게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을 바로 말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만만하게 보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의를 지켜서 참으면 슬금슬금 간을 보면서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서 폭발하듯 한마디 하면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참을 때는 만만하게 보고 쏘아붙이면 당신의 품격을 의심합니다. 당신이 집에 와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당신이 했던 말을 되새기며 잘못 말했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억울한 감정, 표현하지 못한 마음, 그것이 쌓이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집에 와서 나를 먼저 의심하게 되는지, 왜 그 순간엔 말을 못했는지 6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느껴온 그 감정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사람지 해노트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비하는 관계 잔여물입니다. 64세 김미선 씨 이야기입니다. 친구네 집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친구가 자기 남편과 자식들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어. 애들도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평소엔 전화 한 통 없고 난 정말 복도 지질이 없어. 김미선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건강하잖아. 자식들도 다들 잘 살고 있고. 하지만 그 생각을 친구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가 김미선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넌 참 팔자 좋다. 남편도 착하고 애들도 효자 효녀고 넌 참 걱정 없이 좋겠다. 그 순간 김미선 씨는 욱해서 생각했습니다. 좋은 것만 본다고? 나도 나만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말 안 하는 것뿐인데. 하지만
친구에게 바로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니 결국 가족 욕이고 친구에게 왜 그렇게 말하냐, 기분 나쁘다고 말하려니 괜히 싸울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미선 씨는 입 밖으로 한마디도 말을 꺼내지는 못하고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귓가에 계속 친구가 한 말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괜히 말했다가 사이만 나빠지지. 그런데 또 억울하네. 난 진짜 바본가 봐. 왜 이런 말을 듣고만 있지? 이런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분명 나름 결정을 내려서 말을 안 한 건데 왜 집에 돌아오면 그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떠오를까요? 그리고 왜 스스로를 답답한 사람이라고 탓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행동을 반추사고라고 부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같은 생각을 계속 곱씹는 겁니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안으로 향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말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식으로 자기 공격이 시작됩니다. 더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할 말을 못하면 집에 와서 그 상황에 대해 되짚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씁니다. 다음에 만나면 준비했던 말을 해야 하는데 습관대로 또 참아버립니다. 결국 집에 와서 다시 곱씹으며 생각합니다. 아, 난 참 답답한 인간이야. 난 왜 이럴까? 그때 이런 말 한마디 해줬어야 하는데 마치 얼음 위에서 미끄러진 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바퀴가 한쪽으로 쏠리듯이 생각은 다른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듯 자기 비하 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통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온몸이 아픕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흔히 말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체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들 중에 당신이 느꼈던 것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다. 맞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말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을 못하는 게 여러분의 잘못일까요? 당신이 자라온 시대와 환경은 수십 년간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고 감정을 드러내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배워왔던 믿음을 한순간 바꿔버리고 말하라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자기 비하란 무엇일까요? 그동안 당신이 집에 와서 곱씹었던 그 감정들. 말하지 못해서 마음에 남은 찌꺼기입니다. 그 찌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자기 비하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감정들은 당신의 진짜 본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들이 깎아내리고 무시해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십 년을 책임감 있게 살아왔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말을 함부로 하는 상대방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말도 어렵지만 거절은 더 어려운 당신. 68세 박순자 씨는 평소 복지관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던 이웃집 사람이 찾아왔을 때 당황했습니다. 순자 씨, 다음 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배식하는 봉사 있는데 나 대신 나가줄 수 있어? 내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내가 다음번엔 순자 씨 할 때 할게. 미안한데 이번 한 번만 바꿔줘. 응? 사실 박순자 씨는 내일 오전에 손주를 봐주기로 딸과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그래, 괜찮아였습니다. 이웃이 돌아간 뒤 박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또 이러지? 내일 딸한테 뭐라고 말하지? 하고 싶은 말도 하기 어렵지만 거절하는 건 더 어려운 당신. 얼결에 부탁을 수락하고 나면 혼자 있을 때 또 자책합니다. 내가 미쳐. 진짜 난 왜 이러지? 심리학에서는 이걸 갈등 회피라고 부릅니다. 갈등 회피란 상대방과 부딪히는 게 두려워서 내 의견을 접고 상대 의견을 따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른 생각들이 돌아갑니다. 거절하면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기 싫은데, 근데 거절할 만한 핑계가 없는 걸? 거절하면 나만 이기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니야? 1초도 안 되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스쳐가지만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참자.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남을 배려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손해만 보면서 참으면 결국엔 쌓인 감정이 폭발하거나 몸이 아프게 됩니다. 말을 못하는 건 당신이 우유부단하거나 천성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릴 때 코끼리가 말뚝에 매여서 자라면 아무리 크고 힘이 세져도 작은 말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거절하는 연습보다 사실은 하기 싫은 일을 참으며 부탁을 들어주는 행동을 지난 수십 년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 당신을 보고 사람들은 너밖에 없어. 넌 참 착해.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칭찬으로 길들여 왔습니다. 이제서야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를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여러 번 다짐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싫어 한마디를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괴로운 건 어떻게 보면 예정된 결과입니다. 다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거절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 당신을 속박하는 말뚝을 뽑아버리겠다는 생각을 한 점에서 당신은 변할 수 있는 강인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 참아왔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인내심 덕분에 자녀들도 부모님과 형제들도 그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들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 거절을 연습해야 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한순간 당신이 이기적이거나 못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성은 수십 년간 원치 않지만 선의로 남을 돌보는 책임감 있고 선한 사람이니까요. 거절한다고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가 우기고 있진 않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은 스스로가 충분한 여력이 있을 때 온전히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당신이 살아온 참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 66세 이명숙 씨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달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나만 심하게 혼냈어. 다른 애들도 떠들었는데 왜 나만?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겠지. 너 선생님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한 거 아니야? 버르장머리 없게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대꾸하지 말랬지.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동네 창피하게. 그날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명숙 씨는 그날 이후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남에게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자란 시대는 어땠습니까? 어른 말씀에 토 달지 마라. 참는 게 미덕이다. 말대꾸하면 버릇없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면 창피하다. 참을성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시대엔 그게 당연시됐고 또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생후 첫 2년 동안 뇌 발달의 80%가 완성됩니다. 이 시기에 아이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평생의 감정 표현 방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시기에 울지 마, 참아라, 말대꾸하지 마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뇌는 감정 표현은 곧 위험이라고 학습합니다. 볼비는 이걸 부분적 박탈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은 받았지만 감정 표현의 자유는 박탈당한 겁니다. 그 결과 어른이 되어서도 죄책감, 우울감, 자기 비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런 심리학 이론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녀를 교육할 때는 좋은 말, 고운 말을 건네고 자기 표현을 많이 하도록 부모들이 돕습니다. 하지만 옛날엔 어땠습니까? 유교 문화에서는 삼강오륜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부모 말에 토 달면 버릇없다. 어른 앞에서 말 많으면 버릇없다, 이런 말들이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당신이 자란 그 시대는 표현을 금지하는 문화였습니다. 한국에는 화병이라는 독특한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1996년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화병으로 공식 인정할 만큼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정신질환입니다. 화병의 원인이 뭡니까? 표현하지 못한 분노, 억울함, 서러움이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 한국인에게만 이런 병이 생길까요? 그만큼 오랫동안 참고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가슴을 치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은 그 시대가 당신에게 그렇게 살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서러움과 한을 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유별나게 좀 굴지 마라는 소리를 듣는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주세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두 눈박이 도깨비가 외눈박이 도깨비 세상에 가면 비정상이 된다고 합니다. 부당함을 호소하는 당신은 정상이었지만 모두 당신의 의견을 무시해왔기 때문에 그저 스스로를 지키려 입을 꾹 닫아버렸던 겁니다. 당신은 참음으로 그 시대를 견뎌낸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은 선을 무례하게 침범하는 사람에게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봐준 겁니다. 호랑이 앞에서 강아지가 왈왈거린다고 호랑이가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참고 참다가 활화산처럼 쏟아내지 말고 하룻강아지 마냥 구는 무례한 상대에게 당신이 한 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야 그만해.
화내지도 억울하지도 않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한다면 거절의 말도 당신이 하고 싶은 말도 예전보다 더 편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더 초라해지는 당신. 62세 한철수 씨는 매주 목요일 친구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가면 늘 불편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부르는 그 친구는 사업을 크게 해서 돈도 많고 목소리도 큽니다. 그 친구는 한철수 씨를 볼 때마다 은근히 무시합니다. 철수야, 너 요즘도 그 작은 가게 하고 있어? 장사는 좀 되니? 철수, 너는 진짜 욕심이 없어. 그렇게 살면 뭐하니? 한철수 씨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억지로 웃으며 뭐 그럭저럭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말들이 계속 맴돕니다. 왜 나한테만 저러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신기한 건 한철수 씨는 평범한 친구들 만날 때는 자기 의견도 말하고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김 사장 앞에서만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 앞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앞에서 움츠러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본능입니다. 옛날 원시시대로 돌아가 보세요. 힘센 족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리에서 쫓겨나거나 다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작아져라는 본능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당신을 가르치려 들고 무례하게 구는 그 사람이 진짜 당신보다 위에 있을까요?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큰 항아리는 자기가 크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니 온갖 오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항아리는 겉보기엔 작지만 안에는 귀한 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항아리가 더 가치 있습니까? 크기가 얼마가 됐든 간에 가치 있는 걸 담은 항아리가 더 귀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인품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정직함, 성실함, 이타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좀 세월이 흘러 빛이 발했다 할지라도 수십 년간 게으름을 누르고 노력으로 쌓아온 보물들은 상대가 자랑하는 외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이 내면의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누군가에게 자랑거리가 된다거나 존경받을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해져야 한다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당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값진 것으로 채운 당신이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할 거라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누구도 못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당신이 하고 싶은 거절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당신이 조용한 건 당신 안에 이미 많은 것이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걸 믿고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당신은 누구 앞에서도 작아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링컨도 평생 자기 비하와 싸웠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자 노예 해방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평생 자기 비하와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26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이 온 인류에게 골고루 나눠진다면 이 세상에 웃는 얼굴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 말을 한 지 얼마 후 링컨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친구들이 그의 방에서 면도칼을 모두 치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32살 때도 또다시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링컨을 24시간 감시했습니다. 혼자 두면 목숨을 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평생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생각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이 우울증이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역사학자 조슈아 울프 스웽크는 7년간 링컨을 연구한 끝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링컨의 우울증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그의 고통이 공감 능력을 키웠고 자기 의심이 신중함을 만들었으며 절망이 희망의 가치를 깨닫게 했다. 링컨은 자기 비하를 연료로 삼았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고 나는 못생겼다는 생각이 유머 감각을 키웠습니다. 실제로 링컨은 정적이 그의 외모를 비난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이런 못생긴 얼굴을 달고 다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웃었고 링컨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도 자기 비하로 고통받았습니다. 링컨이 위인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고통 속에서도 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고통을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자기 비하, 자기 의심들이 당신을 괴롭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이 변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신중하게 판단하는 지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남들은 어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가장 잘하고 늘 숨쉬듯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가볍게 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버릇을 올려놓으며 됩니다.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 오면 또 자기 비하를 하며 화병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떤가요? 당신이 변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입으로 막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한두 마디라도 꾸준히 한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으로 변할 겁니다. 똑 부러지고 야무지게 말하는 당신을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세요.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당신은 충분히 변합니다.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6번째, 당신 안에 희망의 씨앗. 세상에 참 예쁜 꽃들이 많습니다. 은방울꽃의 꽃말은 언젠가 반드시 행복이 온다입니다. 프리뮬라는 소년 시절의 희망, 붉은 장미는 용기, 해바라기는 자부심, 백리향은 용기를 뜻합니다. 왜 갑자기 꽃 이야기를 할까요? 당신 안에도 이미 이 꽃들이 피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열하고 무례하고 천박하게 살면 인생을 참 편하고 쉽게 살 수 있었겠지만 당신은 오래 참음과 인내로 이 꽃들을 피워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버텨왔다면 이쯤에서 나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 화병으로 골마가는 부위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수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수용이란 내 부족한 점까지 포함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수용을 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관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기 비하를 해왔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답답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수십 년을 참으며 가족을 지키고 관계를 유지해온 힘입니다. 나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강점입니다. 내 불편함보다 남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선한 마음입니다. 나는 신중한 사람이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꽃이었습니다. 은방울꽃처럼 희망을 품고 있었고, 프리뮬라처럼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백리향처럼 용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걸 꽃이라고 부르지 않고 약점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당신이 겪은 모든 자기 비하, 모든 억울함, 모든 참음이 당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안에 희망을 믿으세요. 그 희망은 이미 씨앗이 아닙니다. 이미 꽃이 피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흘린 눈물이 물이 되어, 당신이 참아온 시간이 걸음이 되어 이미 만개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꽃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당당하세요. 당신 안에 은방울꽃이, 해바라기가, 백리향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왜 집에 돌아오면 나를 먼저 의심하게 되는지, 왜 그 순간엔 말을 못했는지, 왜 자꾸 자책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첫째, 자기 비하는 관계 속에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였습니다. 그 찌꺼기가 쌓여서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든 겁니다. 둘째, 거절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참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신이 자란 시대는 참는 게 미덕이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당신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넷째, 특정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건 결코 여러분이 초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무례한 상대도 그리고 당신도 아직 못 발견한 것뿐입니다. 다섯째, 링컨도 평생 자기 비하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발판으로 삼아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당신 안에는 값진 것들이 넘쳐납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알아주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하고 싶은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당당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이제까지 참고 있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말 여기서 후련히 풀어놔 주세요. 언제나 당신의 편이 되어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